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노동 공급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트로를 좀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몇 개 좀 컨트롤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505페이지 여기 문제 쫙 나와 있는데 그거 안 보고 한번 답을 좀 써주시고 506페이지에 가보시면 최소 근로 시간 제약하의 노동공급 곡선인데 이것도 괜찮긴 한데 조금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기본적인 출제 가능성 높은 것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513페이지에 가보시면 비근로소득의 효과 그거 먼저 보고 또 오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자, 여가가 있고 소득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서 비근로소득이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얘가 이제 비근로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게 임금률이 됩니다. W0 임금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임금률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 2번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제목은 비근로소득의 효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근로소득의 효과 이렇게요. 자, 문제를 살짝 보시면 부유한 배우자를 가진 기혼 여성은 가난한 배우자의 기혼 여성보다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니까 사실 자기가 기를 쓰고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또한 노년기에 제공되는 복지 혜택이 적은 경우 노령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아지게 한다는 거. 이걸 좀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거예요. 이거 두 개는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비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될 때 노동공급이 어떻게 되니? 그걸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제목을 써놨는데 문제에 대한 내용을 쭉 쓰시고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비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부유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비근로소득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노년기에 제공되는 복지 혜택이 작다? 비근로소득이 작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근로소득이 클 때랑 작을 때랑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1번에 보시면 비근로소득과 유보임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문제 자체는 비근로소득이 이제 비근로소득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비근로소득과 유보임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차는 꼭 이렇게 암기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목차는 그냥 보기 좋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거기 답안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선 1번에 보시면 비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개인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의 유일한 소득의 원천이니까 유보임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동을 공부해야 되는, 노동 공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 한번 쫙 보시면 자, 비근로소득이 이 사람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가 시간, 만약에 24시간을 우리가 여가를 즐긴다라고 하면 현실에선 24시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임금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24시간일 때 여기 무차곡선이 여기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여기가 이제 접하는 거야. 요때 요 임금이 바로 비근로소득 요 상황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때 이렇게 접하는 경우 요때 임금이 바로 유보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뭐라고요? 유보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유보임금인데 이 사람은요. 만약에 시장에서 제시되는 임금이 요거보다 기울기가 좀 더 크다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이 사람은 어떤 점을 선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시장의 임금률이 이 하얀 색깔이잖아. 하얀 색깔. 그러니까 노란 색깔이 유보임금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정리할게요. 시장에서 제시되는 임금이 요건데 W0라고 할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우선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W0가 유보임금보다 높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 정리할게요. W0라고 하는 시장에서의 제시되는 시장에서의 임금이 유보임금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높아요.
시장의 제시임금 쓸게요. 순서는 좀 바꾸기에는 시장의 임금이라 할까? 시장에 제시되는 임금이에요. 임금이 여기 나와 있는 유보임금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라고 하면 요점을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요점을 우리 A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림.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다 한번 바로 해볼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유보임금이 노란 색깔이야. 여기다 따로 그리셔도 돼, 헷갈리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거라 보고 하나에 그릴게요. 제시되는 임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녹색깔이야, 녹색깔. 녹색깔이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에 W1이라고 할게요. 그럼 유보임금 노란 색깔보다 제시되는 임금 파란 색깔, 녹색깔이 훨씬 더 작은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W1이라는 시장의 제시임금이 유보임금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점을 선택합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일을 안 해. 그래서 이 파란 색깔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일을 안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24시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보다 실제 제시되는 임금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이 사람은 여가를 즐긴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가 시간이 24시간, 즉 일을 안 해요. 노동 공급을 안 해요. 그래서 노동 공급이 빵 이렇게 돼서 비경활 인구의 경제활동에 참가 안 합니다. 인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 얼마 있는데 시장에서 제시되는 임금이 높아. 그러니까 이거 W0가 하얀 색깔이잖아. 근데 나의 유보임금은 노란 색깔이니까 그거보다 더 훨씬 높게 되면은 효용 극대화점이 A점에 선택이 되는 것이고 노동을 일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은 노동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할까 말까 할 때 그거 결정하는 게 바로 유보임금과 실제 임금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근로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 머릿속에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브 목차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비근로소득이 없을 때 비근로소득이 빵인 경우 자,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 그 두 개로 쓰시면 돼요. 실제 제시되는 임금이 유보임금보다 이거일 때 이렇게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W0보다 W1이라 할게요. 제시되는 임금보다 유보임금이 훨씬 더 큰 경우 이거일 때 이렇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했을 때 유보임금보다 제시되는 임금이 이렇게 높으면 노동에 참여합니다.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노동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유보임금이라는 개념을 살짝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만약에 없는 경우 유보임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비근로소득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 볼게요. 비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비근로소득이 존재 시 0보다 클 때 아니면 이렇게 쓸게요. 비근로소득을 V라고 쓰면 0보다 클 때 이렇게 아니면 이걸 비근로소득이 빵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선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먼저 보세요. 자, 우선 밑에는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했는데 꼭 이 목차대로 하지 마시고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비근로소득이 없을 때 일을 안 하는 경우를 일을 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비근로소득이 존재하게 되면 우선 예산선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그림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근로소득이 존재하면 예산선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비근로소득이 없다가 이 끝이 올라간다니까요. 비근로소득이 존재하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비근로소득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수직축은 M 이렇게 쓰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선 답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앞에 인트로로 뭐 효용 극대화되는 저거 정도 MRS랑 예산선의 기울기 같은 거 꼭 써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보시면 사실은 이 사람의 선택점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면 일을 하고 있을 때를 먼저 출발점으로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집이 부자래 가지고 비근로소득이 자꾸 증가하게 되면 일할 요인이 떨어진다고 직관적으로 보면 존재하는 경우에서 특히 비근로소득이 증가 시 이거예요. 증가 시. 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그걸 한번 이해를 하는 거 보면은 비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일할 의사가 떨어져요. 그러면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서 노동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 노동이 감소하고 당연히 여가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직관적으로. 물론 효용함수 형태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상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대각선에 점점점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무차별곡선이 여기 이렇게 접하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도 접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비근로소득이 증가 시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여가 증가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증가합니다. 더 증가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여가가 증가하고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비근로소득이 크게 증가 시 이렇게 한번 봅시다. 크게 증가 시. 자, 비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형태를 찝니까? 거의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그림이 약간 조금 더 가파르게 그리면 더 좋을 텐데 5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쫙 그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다가 비근로소득이 쭉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점차 증가해요. 쭉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좀 보시면 좋으냐면 여기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아니면 좀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림을 그릴 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의 형태를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무차곡선이 여기 점선 이렇게 살짝 그릴게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러면 지금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얘가 V0에서 이게 V1으로 이제 증가하고 자꾸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랬을 때 무차곡선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여기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비근로소득이 아예 없었을 땐 이 사람이 노동 공급을 이만큼 했다니까 그러다가 여기 A점이었다니까 그러다 B점으로 가서 노동 공급이 감소해요. 여가가 증가해요. 그러다 이제 C점 가면 아예 여가만 누리게 되는 거니까 노동 공급이 없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증가한 거야. 이만큼 증가해서 예산선은 이렇게 되면은 자, 그때 무차별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 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점이잖아. 자, 그러면 어디를 선택합니까? 하면은 색깔을 주황 색깔로 할게요. 여기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림을 좀 더 U2 나와 있는 그림을요. 교수님 교과서를 이렇게 거의 똑같이 그리긴 했는데 조금 더 부각시켜서 그렸으면 좋겠어요. 자, 페이지 거기 보시면 514페이지 그림은 요거에 맞춰서 그리면 얘가 U2야. U2 가파르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거기 보시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 G점 있잖아요. 여기 G점 있잖아요. G점. 그랬을 때 거기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일을 안 하는 거기 밑에 설명은 뭐냐면 MRS가 더 큰 거니까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지나가는 걸로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되세요? 저 앞에서 얘기했던 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거야. 노란 색깔입니다. 이게 만약에 W0라고 할게요. 시장에서 제시된 W0 임금인데 자, 유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색깔을 이걸로 해야겠네. 이거 파란 녹색깔로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유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요 점 24시간 띵까띵까 일을 했을 때 그때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유보 임금이라니까 이렇게
요거. 제가 요걸 설명하려고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요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유보임금보다 실제 시장에서의 실제 임금이 작잖아요. 자,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에. 자, 이 사람의 유보임금이 이거라니까, 지금 노란 색깔이니까 이렇게 유보임금이 이렇게 있는데, 그쵸? 실제 시장에서 임금이 W1으로 지금 작은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을 안 한다니까? 그럼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 자, 노란 색깔이 요게 유보임금이에요. 유보임금. 그러면 저거랑 맞춰서 그린다고 그러면 요게 W1인 셈이에요. W1. 그러니까 W1이 유보임금보다 작으니까 이 사람은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비근로소득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써줍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비근로소득이 존재할 때 특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비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공급은 점차 감소하고 여가가 증가하다가 노동공급이 여기 비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하면 아예 노동공급이 빵이 되고 오히려 여가만 24시간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기울기에다가 U2 나와 있는데 접하는 것처럼 좀 그려있는데 더 가파르게 좀 그려주세요. U2 곡을 살짝 지우고 가파른 기울기를 좀 그려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아셨죠? 그게 왜냐면 거기 가로 2번에 보시면 G점에서 이 G점 뭐라고 쓰냐면 G점에서 네 거기 있는 것처럼 MRS가 뭐야? 여가소득 유보임금이 MRS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임금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여가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W는 지금 1이라고 할게요. 시장에서 제시되는 임금보다 이게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일을 안 해.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 이 인구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메커니즘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3번 거기 한번 보시면 자, 3번 한번 보시면 자, 요거 잘 한번 써 주세요. 그러니까 목차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암기하는 뜻이 아니고 비근로소득이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비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일을 하는 상태였다. 그때 비근로소득의 증가가 이 사람의 여가 공급을 증가시키고 노동 공급을 감소시켜서 어느 수준 넘어서게 되면 아예 일 안에 비경할 인구로 빠지게 되는 경우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시오. 그 문제라니까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비근로소득이 기혼 여성과 고령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비근로소득이 자, 이거는 목차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잘 그려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건 그림을 그려서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근로소득이 증가 시 거기 나와 있는 1번에 나와 있는 기혼 여성 같은 경우 볼게요.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아니 노동 공급이 만약에 비근로소득이 없던 상황에서 증가했다. 아니면 배우자가 만약에 남편이 소득을 더 많이 벌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2번 밑줄 치세요. 부유한 배우자를 가진 이렇게요. 그러면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든다니까. 그래서 이게 노동 공급이 감소하거나 여기 보시면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친 영향인데 노동 공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경활 인구로 빠짐 이렇게 인구로 속하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밑에 복지 혜택이 고령 근로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나와 있는데 1번이 뭐냐면 문제에서 제시됐는데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그 미흡한 밑줄 치세요. 그 사회보장제도가 별로 크지 않은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비근로소득이 감소시 이거예요. 감소시. 이거 반대 얘기예요. 반대 얘기. 근데 스토리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복지 혜택이 별로 크지가 않은 거야. 비근로소득이 작은 거야. 그러면 2번에 보시면 복지 혜택은 비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비근로소득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비근로소득의 크기가 작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노령 인구의 유보임금은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비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우선 기혼 여성은 어떻게 된다?
하나만 더 쓰면 왜 노동 공급이 감소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 링크가 있어야 돼요. 기혼 여성이 유보임금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근로소득과 유보임금은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근로소득이 증가 시 유보임금은 증가하고 자, 그래서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은 점차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비경활 인구로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자, 비근로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복지 혜택이 작아진 거야. 그렇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보임금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유보임금이 낮아져요. 유보임금이 하락하게 되고요. 이게 중간에 링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거기 나와 있는 노령 인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인구에 그러면 노동 공급은 어떻게 돼요?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니까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이제 비근로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쭉 이렇게 하니까 여기 24시간 있을 때 유보임금은 어떻게 된다? 아까 그렸었는데요. 자꾸 반복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니까 24시간 일을 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유보임금이에요. 작다가 점차 커져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유보임금이잖아. 그래서 작아지다 점차 커지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비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유보임금은 점차 작아지는 거. 거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스토리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요. 실망 근로자 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포인트를 잘 보세요. 실망 근로자란 이 목차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한번 보세요. 그냥 내용을 우선 쓰는 게 중요해. 구직 확률이 낮아질수록 거의 밑줄 치세요. 아니 요즘같이 경기가 불황이고 뭐 코로나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요. 우선 첫 번째는 사람들의 눈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진다고요. 그리고 자꾸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취업이 잘 안 되면 좌절에 빠진다고 실망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 노동자가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실망 노동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처럼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뭐냐면 경기가 침체된 거야. 스토리를 우선 잘 잡으세요. 경기 침체로. 자, 뭐가 어떻게 된 거다?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구직 확률이 낮아질수록 구직 확률이 낮아진다니까요. 확률이 저하해요. 감소해요. 확률이 하락해요.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취업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로 좌절에 빠져요. 좌절에 빠져서 네, 이렇게 실망 노동자에 될 가능성이 많아요. 좌절에 빠져서 비경활 인구로 빠져요. 그걸 실망 노동자가 된다. 실망 노동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이런 거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뭐 서론 쓰셔도 돼요. 거긴 바로 그냥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문제죠. 3번 문제. 이 앞에다가 가만히 보시면은 경기가 침체됐다, 불경기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불경기로 인해서 구직 확률이 점차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좌절에 빠져서 비경활 인구가 되는 실망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그래프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는 뭐 서론, 개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잡으면 먼저 실망 노동자라는 개념 그걸 좀 써주셔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뭐 실망 노동자 뭐 개요 안 쓰셔도 되는데 거긴 바로 실망 노동자, 근로자, 효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쓰셔야죠. 실망 근로자란, 실망 노동자란, discouraged 해서 용기를 상실한 근로자로서. 그렇죠. 경기 변동에 따라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미치게 되는데, 불경기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실망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세요. 불경기에 경제활동 인구에 속했던 실업자가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서
아예 그 표현을 잘 보세요. 구직 활동을 단념하면서 비경할 인구가 돼서 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실망 노동자라고요. 실망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 결과 경제 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앞에도 부가 근로자 효과랑 실망 근로자 효과 둘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를 그래프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 이렇게요. 자, 우선 거기 밑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시장 임금이 W였었습니다. 그때 노동을 얼마만큼 했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시장에서 제시되는 임금이 유보되는 임금보다 훨씬 큰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일을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이 그거죠. 내가 거기 보시면은 비근로소득이 있는 걸로 가정한다 이런 거 앞에 쓰셔도 돼요. 개요해가지고 앞에 뭐 서론 인트로 하시고 두 번째 뭐 어떤 가정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실망 근로자 효과라 해서 뭐 여기다 그래프 설명을 해도 되고 비근로소득이 있고 거기 보니까 임금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무찰부 곡선은 처음에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2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G점에 지나가는 무찰부 곡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니까 여기 W라니까 이게 W 실제 임금이라니까 이게 지금 W 상황인데 유보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보임금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24시간일 때 그때 MRS를 구하면 돼. 그때 MRS가 이거라니까 요게 유보임금이라니까 요거 MRS가 여가 소득인데 지금 24시간 여가를 즐길 때 MRS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G점으로 돼 있어요. G점에서 MRS. 이게 바로 유보임금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유보임금보다 실제 제기되는 임금이 훨씬 더 제시되는 임금이 크니까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임금이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근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불균형 상태, 여기 보시면 경제가 불경기가 돼가지고요. 임금률이 하락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쓰면 W 제시되는 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더 낮아진 상태라고 할게요.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불경기로 제시되는 시장의 임금이 자, 유보임금보다 낮다라고 하면 유보임금이에요. 리저브해서 유보임금보다 낮은 경우 이해되십니까? 낮은 경우.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에서 제시되는 임금이 거의 아니면 이게 수평이면 어떻게 돼요? 수평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니, 극단적으로 임금이 빵이야. 임금률이 지금 예산선 기울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W가 어떻게 돼요? W가 지금 W가 빵인 거예요. 아예 임금 없이 공짜로 일하라는 거야. 그럼 누가 일을 해? 그럼 당연히 예산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된 경우에는 물론 이제 현실에서 너무 빵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는데 아주 요 녹색깔보다는 완만하게 그려야 돼. 녹색깔이 유보임금이잖아. 그거보다 임금률이 훨씬 더 작게 그려야 됩니다. 작게 그리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비경할 인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 되는 거니까 아예 일을 안 해. 비경할 인구로 빠져버려. 이렇게요.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바로 뭐라? 실망 노동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새로운 직장 탐색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대 임금으로 거긴 표현했어. 그건 조금 어려운데 그건 살짝 넘어가셔도 됩니다. 원하는 직장을 찾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자, 우리 늘상 이렇게 했잖아요. 야, 내가 받는 임금은 이건데, 내가 취업을 하면 좋은데, 이제 구직 활동을 찾아 나서야 돼요. 나서는데, 거기 1번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아니면 1번에, 동그라미 2번 거기 보세요. W를 지급하는 임금이, 요거, 시장에서는 그냥 아니면 임금이, 요거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첫 번째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장에서 제시되는 임금이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은, 됐어. 나 그냥 나의 유보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나 일 안 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임금이 낮으면 이거는 아예 그냥 스스로가
비경할 인구로 빠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구직 확률이 하락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요거. 이게 어떻게 넣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 해설에 뭘 넣냐면 1번에 동그라미 2번. 제목 1번에 보시면 새로운 직장 탐색에 기대 임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다시요. 자, 요거 2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얘는 이제 반드시 써야 되고요. 이럴 경우엔 당연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기대임금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기대임금 그 설명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W 임금을 지급한 직장을 만날 가능성이 P라고 할 때 그때 기대임금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기대임금은 자, 거기 보시면은요. 기대했잖아. expectation 해가지고 임금, 요런 임금을 내가 예상하는 건데 이게 붙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P 곱하기 W 이렇게 해요. 자, 다시요. 기대임금만 살짝 좀 체크해 주세요. 자, 기대임금은 내가 얼마의 임금을 받을 확률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다시요. 호경기다. 호경기인 경우에는 내가 예상되는 기대임금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확률이 이게 P라니까 P 이게 확률이 1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대임금이 내가 실제 받는 임금하고 똑같게 되는 거야. 제시되는 임금하고 똑같게 돼. 그러면 그냥 직장 구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기가 불경기예요. 불경기인 경우 이렇게요. 불경기인 경우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1보다 작아지는 거죠. 아니 내가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 근데 삼성전자에 들어갈 때 취업할 확률을 계산해야지 나의 기대 예상 임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기대 임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 임금이 요게 임금이 실제 제시되는 임금보다 훨씬 더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에 원하는 직장을 만날 가능성과 선택에서 1번 잘 보세요. P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 임금이 실제 시장에서 제시되는 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어. 그게 뭐예요? 기울기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시되는 임금 나의 요거보다 실제로는 더 낮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낮아지게 되니까 거기 보시면 2번 보시면 유보임금이 기대임금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비경할 인구가 되는 것이고 기대임금을 고려한 거기 보시면은 그 기대임금이 그래서 점차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세 개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제시되는 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당연히 높게 되면 취업을 해요. 근데 아예 제시되는 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낮으면 아예 취업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불경기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좀 기대 실질인 기대 임금까지 고려해서 목차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주행을 해서 죄송한데 이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목차 잡는 것보다는 내용 스토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만약에 경기가 호경기일 때는 나의 기대되는 임금이 실제 임금하고 똑같다니까요. 얘가 실제 임금하고 똑같고 얘가 유보임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이게 호경기라니까. 호경기.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예상하는 기대 임금이 실제 임금하고 똑같아지는데 유보임금보다 높으니까 나는 일을 하게 돼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여기서 불황이 된다니까 경기가 불경기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기대 임금이 요거보다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할게요. 기대되는 임금이 순서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도 어떻게 돼요? 요거는 지금 이제 1해 이렇게 되는 거야. 1해 이렇게 직장을 찾아놨어요. 근데 이 경우는 내가 취업할 확률이 좀 작아져가지고 실제 받는 임금보다 기대치까지 고려하게 되면 내가 삼성전자가 연봉이 뭐 1억을 준다 합시다. 근데 취업할 확률이 만약에 80%야. 그렇게 되면은 0.8 곱해서 8천만 원 생각하는 거야. 이제 유보임금이 내가 6천만 원이면은 그 이상 주니까 당연히 이때도 1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순서가 또 바뀌는 거야.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취업할 확률이 떨어져. 그럼 기대 임금이 삼성전자가 연봉은 1억을 주는데 취업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얘가 이제 더 떨어지는 거야. 더 떨어져서 유보임금보다 내가
기대 임금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그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 한 6천만 원인데 삼성에서 1억 준대. 그러면 당연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내가 취업한다고 삼성이 무조건 취업 원서 낸다고 그냥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합격 가능성까지 고려한 이 기대임금이라니까. 기대임금이 삼성전자에 합격할 가능성이 내가 뭐 한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억 곱하기 0.4 하게 되면 기대 실질 임금은 4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아, 내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은 6천만 원인데 너무 크게 잡아서 그런가? 아무튼 이게 나의 유보 임금보다 작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일 안 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아니면 2번에 가로 동그라미 3번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원하는 직장을 만날 가능성과 선택 나와 있는데 3번 기대를 고려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보임금보다 실제 임금이 훨씬 더 커. 유보임금이 작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기대 실제 임금이 더 작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남게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구직 확률과 실망 근로자 가능성 그게 거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제줄 보시면 구직 확률 P가 낮을수록 기대 임금이 더 작아지게 되고 거기까지 체크하시죠. 더 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대 임금은 점차 이렇게 더 작아지는 거야. 더 작아지게 되고 그 결과 G점의 모서리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망 근로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나중에 뭐 3기 때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좀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뭐 2기 때는 좀 얘기하고 그래서 좀 소개를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어떤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시장에서 제시된 임금과 유보임금과 비교를 해가지고 아, 일을 할까 말까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불경기에 빠졌다? 그때 실망 실업자가 될 경우에 왜 실망 실업자가 돼서 비경한 인구에 빠지니? 임금을 그냥 낮게 주는 건 아니라니까. 시장에서 주는 임금은 높다니까. 그래서 나는 일할래요. 근데 취업해야지. 취업할 확률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기대 임금을 고려해서 그 기대 임금이 유보 임금보다 낮으면 이쪽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것만 설명하시면 돼요. 요것만 머릿속에 잘 넣어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잘 넣어서.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경기가 불경기가 심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보임금보다 여기 높다니까 유보임금보다 시장에서 제시임금이 높다니까 아 근데 취업해야 말이지. 성공해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면 확률까지 고려해서 낮아지게 되면 그때 실무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1번에 동그라미 2번 그거 기대임금 어떻게 구하는가 그거 하나 잘 보시고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기대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때 이 사람은 에이 그래 삼성이 1억 주는 거 알아. 근데 뭐 내가 취업 나 같은 애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기대임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남게 됩니다.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직 확률 P가 낮아질수록 기대임금이 더 낮아지게 돼서 모서리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그림 좀 작게 그리니까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 실제 임금이라니까 실제 임금. 얘가 유보 임금이라니까 이 빨간 색깔이 기대 실질 임금이에요. 기대 실질 임금. 그래서 우리가 하면 요거 기대 실질 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임금은 빵은 아닌데 기대 확률이 빵이야. P 곱하기 W인데 여기서 P가 빵이야. 아, 내가 뭐 삼성에 합격할 확률은 빵 %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뭘 도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아, 됐어. 뭐 이렇게 실망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예산선을 3개를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는 실제 임금, 유보 임금, 실제 임금이 유보 임금보다 높더라도 기대 실질 임금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더 낮아지게 되면 일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봐주세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517페이지 4번 부가 근로자 효과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부가 근로자 효과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노동 공급과 관련된 게 양이 좀 많아요. 노동 수요랑 노동 공급이 제일 많습니다. 자, 여기서 부가 근로자 효과 이렇게 있어요. 부가 근로자 효과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그 제목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불경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는 경향을 좀 설명하세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세요. 자, 부가근로자 효과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침체가 돼서 불경기가 되면요. 부가적인 이게 세컨더리 근로자에 에디드 되는 추가적인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 여자 중에서 밖에 나가서 메인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근로자가 있고 약간 파타임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을 부가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불경기에 부가적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경기라는 충격이 있게 되면 쇼크가 와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망 근로자 효과가 생겨. 실망 근로자 효과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니 경기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애가 취업하겠어? 이래가지고요.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거. 그래서 비경할 인구로 빠질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경기가 불경기가 돼. 그러면 우리 주 근로자가 실직되거나 해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불경기와 노동 참가라고 해놨는데 거기 가로 안에 경기 침체가 노동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1번 보시면 경기가 침체되면 침체에 밑줄 치세요. 불경기입니다. 노동수요가 감소해. 그러다 보면 2번 보시면 가구주인 근로자가 실직되거나 충분한 일거리가 부족해가지고 소득이 감소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가구주의 근로소득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가구의 생계비는 일정한데 소득이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나래도 가서 그 다음 줄에 보세요. 생계 유지 어려움으로 종전에 비경할 인구에 속했던 가구원이 그게 이제 부가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합시다. 그럼 부인은 애를 케어하고 그냥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로 전업주부로 있었는데 남자가 실직되거나 아니면 임금이 반토막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주부였던 부인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부가 근로자 효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이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망 근로자 효과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예산선 기울기가 이렇게 기대 임금률이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요. 거기 남성 가구주의 소득 감소는 거의 밑줄 치세요. 부인의 비근로 소득 감소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부가 근로자 효과는 이거 거기 보시면은 비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그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선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있다가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 거꾸로 보시면 돼. 비근로소득이 증가할 때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점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선이 여기 보시면 요 끝이 이렇게 시장의 임금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비근로소득이 여기서부터 여기 접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나 일 안에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선택점이 어떻게 된다? 여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가 소비량이 감소하고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G점에서 예산선이 여기가 G점이야.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세요. G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선이 평행하게 안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니까 여가 소비 감소해서 일을 더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별표 한번 해주세요. 불경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설명하세요 라고 할 때 그냥 불경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우리가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고 이제 수요 공급 전체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개인의 여가와 소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망 근로자와 부가 근로자 효과가 나타내는데 두 효과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번에 동그라미 치시면 거기요 불경기에 따라서 실망 근로자 효과는 실업률을 좀
높이게 되고요. 비경활 인구가 거기 보시면은 실망 근로자 효과는 거기 보시면 실업률을 좀 낮추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낮추게 되고요. 거기 보시면은 부가 근로자 효과는 실업률을 거기 보시면 더 사람들이 일을 더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경활 인구를 낮추게 되고 이거는 비경활 인구를 높이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3번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불경기에 실망 근로자 같은 경우에 효과는 거기 보시면 거기 경제 활동 참가율을 비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부가 근로자 효과는 비경제 활동 참가율을 낮추게 된다 이렇게 쓰시죠. 아니면 경제활동 참가율로 설명하세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얘는 어떻게 된다? 일을 안 하니까 경활 인구라고 할게요. 경활 인구가 하락하고 비경활 인구가 증가한다 이렇게요. 시험 문제는 비경활 인구로 물어볼 수도 있고 경제활동 인구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는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업률은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요.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반대로 하세요.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경활 인구 감소하고 물론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지만 취업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취업이 됐다라고 뭔가 할 때 일을 하겠지. 아예 안 되면 아예 나서지 않긴 할 테니까. 그러면 실업률은 오히려 뭐 여기 보시면은 더 취업하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업률로 교수님 책에는 언급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실업률보다는 비경활 인구 그쪽으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요. 이렇게 비경활 인구를 쓰면 비경활 인구는 어떻게 된다?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만 좀 잘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제 둘 중에는 어느 게 더 큰 거 같습니까? 한번 실증 연구를 해보면 실망 근로자 효과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실증 연구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그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부의소득세와 노동 공급 효과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한번 해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거 할 거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낸 거를요,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 드린 다음에, 거기 뒤에 나와 있는 할증 임금 효과 6번 하고요, 7번 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8번 나와 있는 거, 그거까지 좀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6번, 7번, 8번,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 부의소득세 그거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는요 어떤 거 했냐면 그 1번에 최소 근로시간 제약하에 노동공급 곡선 이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딱 했더니 수험생들이 아이고 힘들어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이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인상에 딱 배기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번에 살짝 키핑할게요. 그래서 이제 조우영 교수님 책에 있는데 이 앞에 게 연구가 이제 좀 이렇게 준비가 이게 더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보임금뿐만 아니라 불경기가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 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시험 봤던 것처럼 대치효과, 소대효과 이렇게 나타내는 거랑 그런 것들을 우선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계산 문제까지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부의소득세 이것도 한 3년 전, 뭐 그때 4년 전, 그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뭐 스파이크 모형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 잘 하시고 뒤에 6, 7, 8 잘 보시면 부의소득세는 우리가 봤던 거, 뭐 일기 때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거 그대로니까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은 뭐 시험을 강평을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는 시험 강평 한 15분, 20분 정도 제가 할게요. 제가 채점한다고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 노동 공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겁니다. 한 30분, 4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수요 파트 그거 우리 시험도 노동 수요 파트로 할 거예요. 다음 시험 범위는. 그래서 거기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하면요. 일기 때 했던 거 중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살짝 여러분들 관련된 것만 눈으로 쫙 한번 보시고 오시게 되면 문제 풀 때도 거기다 좀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다시 중요한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카페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계속 답안 쓰는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잘 하시면서 꾸준히 따라오시게 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